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수업으로 벌써 5번째 만남입니다.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녹화 시간하고 수업 듣는 시간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전달되는 내용에서 시차가 조금씩은 느껴지실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나 많기도 합니다. 특히나 1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수업이 이제 특히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많은데요. 특히나 사회복지 상담과 같은 경우는 사람을 상대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좀처럼 3차 유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언론상에서도 계속 이렇게 특히나 진주나 거제 같은 상황들은 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김해 또한 줄어들지 뭐라고 여기는 간간히 한두 명씩 일어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에서 어,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올해도 친구들이 보내주는 사진으로, 꽃 사진으로서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봄이 왔다는 것은 창문만 열어봐도 꽃이 만개해 있기 때문에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가 이제 점점 백신을 통해서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백신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아직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가 함께 이것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지금 이제 노인시설에 있는 종사자부터 병원, 그러니까 위험한 공간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령대가부터 이렇게 나눠서 차차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백신을 언제 맞을지 아직까지 모릅니다. 제 나이의 상황 고려해서 맞아야 될지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맞아야 되는 특별한 대상이 될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나서 제 나이 별로 중요한 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시간이 너무나 잘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제 2021년이 된 지 3달이 지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올 연말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년 봄에는 꼭 구경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수업도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로서의 길을 함께 저와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 때쯤이면 과제를 이전에 제출했던 여러분 선배들한테 제출했던 과제하고 좀 다른 내용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과제가 제일 처음에는 그런 과제를 고민도 했고요. 이 과제를 통해서 그리고 좀 상황이 나아진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도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개인별 과제로 수업 마무리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장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념하고 그 구분 및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목차를 보면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될 거고, 수업 후반부에는 외국의 사례들도 함께 짚어볼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씩 외워둬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개념에 대해서 보면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정책이 구체적인 서비스를 전환되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정책이 의도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에서 전달 체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서비스 공급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주 체계. 대표적인 게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죠. 공공으로서는 읍면동 사무소,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으로서는 복지관이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 좁은 의미에서 이 개념을 보면 사회복지사, 뭐 전달자라고, 서비스 전달자라고 하는데요.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한 사회복지의 장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즉 서비스 전달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회적 체계를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뭐 관련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회복지 전달을 집행하는 집행 체계는 상부의 행정 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로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 체계를 보면 서비스의 기획, 지시, 지원, 관리. 집행 체계를 보면 서비스를 직접 전달 기능하는 수행,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다 마찬가지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생활시설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시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 그러니까 직원이 3명밖에 없지만 이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 체계를 밟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커지면 복지관 같은 규모의 4, 50명, 그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 지금 이제 양로시설 같은 직원만 100여 명, 이런 시설이 또 있죠. 복지관도 복지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기술도 있는 반면에 작은 기업. 하지만 하는 업무는 대동소이하는 전달 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이쪽에 쪽지를 보내시거나 메일을 보내시면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크게는 구조 기능적인 구분이고, 두 번째 운영 주체별, 그리고 서비스 네트워크별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차근차근 살펴보면 구조 기능적 구분은 그러니까 구조 기능적 분석이란 앞에 나와 있듯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정부, 기관, 시설, 단체, 개인 등 상호 간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는 구조 기능상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체계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서비스 전달을 기획하고 지원 및 관리하는 것. 지원 기능이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김해시 읍면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집행 체계는 전달자가 소비자와 상호 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거. 서비스 기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보면 김해시에 있는 아동복지를 예를 들면 아동친화팀이라고 하면 그 밑에 그걸 담당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나 양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 기관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또 이것도 넓게 나면 읍면동으로 가면 읍면동의 아동 담당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이제 운영 주체별로 부분하면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공적이냐 민간이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운영주 이렇게 하는데요. 공적 전달 체계를 한번 살펴보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정부, 중앙이나 지방을 다 포함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김해시를 예를 들면 직영시설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김해시 자체, 읍면동 그리고 도서관 이런 것들도 직영시설이죠. 그리고 공공기관 김해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죠. 그런 것. 그리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의 위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공적 조직이고요. 민간 전달 체계 같은 경우를 보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건 민간 전달 체계인 거죠.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여기에는 법인들도 민간으로 보는 겁니다. 민간이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도 공공의 일부 지원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엄격한 구분은 어려우며 장단점도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 단계가 있는 거죠. 공적, 민간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위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전달대기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서비스를 통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하나, 김해에서 하나, 정부에서 내는 건 기초수급 지원하는 금액 액수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정도 정부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정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단점은 관료적이고 경직돼 있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외적 요인에 대해 다소 둔감하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아동수당을 예를 들어보면 초창기에 설계될 때 설계가 아니죠. 설계되고 집행하는 초창기에는 혼란도 많았지만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10%의 아동들을 걸러내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힘들어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 걸러내는 예산, 대표적인 예를 들게 예산, 그러니까 10%를 추려내는 예산이 그것을 그냥 바로 지원하는 예산보다 많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해 버렸죠. 그냥 이게 선별 안 하고 그냥 100%다 주는 예산이 더 작아진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분류하는데 단기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래서 직원들을 뽑아야 됐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 행정적인 낭비를 하고 그 갈등도 유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체계, 전달 체계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융통성이 있고 창의적이고 유연성이 있고 사회 변화 요구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공적과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죠. 단점은 재정적인 취약성이죠. 재정이 정부에서 지원하든 아니면 민간이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딜레마가 있죠. 정부 지원 받으면 간섭도 많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짜증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관습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재정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해서 100% 간섭을 안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신고 절차만 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원금도 보조금만큼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서비스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인데요. 서비스 전달 체계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격들에 의해 분류될 수 있으며 구조, 기능적 구분이나 운영 주체별 구분 등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나 서비스 네트워크별로 구분하는 것은 서비스 수급자들의 관점을 보다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지역사회적 관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동복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면 관련 공공기관, 보육시설, 학교급식 프로그램, 여기는 그룹홈이라고 했는데 이제 발음 표현은 아동 공동생활가정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근데 저희 기관 같은 자체 네트워크에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전국 네트워크에는 가입이 안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못 받는 경우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면 1년에 활동 회비만 60만 원 정도를 회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개 기간을 한꺼번에 하면 1년에 120만 원의 회비를 내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저거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입을 안 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활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었으면 가입을 했을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버티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관련 공공기관이 있죠. 그리고 주간보호소, 양로원, 요양병원, 노인복지관 이런 거죠. 정신보건 서비스 네트워크는 관련기관, 정신병원, 요양시설, 낮병원, 그리고 그룹홈, 정신 관련 그룹홈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 네트워크는 관련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책에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자활센터라고 지금 지역자활센터로 이름이 변경되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타 네트워크들인데요. 교정 서비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유사한
네트워크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아동분과, 뭐 청소년분, 아동 청소년분과, 노인 관련 분과, 뭐 일자리 분과, 뭐 다양한 형태의 김해 같은 경우는 9개 분과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원칙 크게 8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보면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평등성, 책임성, 접근 용이성 정도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전문성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게 졸업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졸업하면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성을 가진 좀 더 많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경험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사회복지사라는 기본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성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문제 해결과 서비스 목표 달성에 충분하게 제공돼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복지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리고 그게 맞춰서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의 클라이언트들이라고 얘기하는 복지 수요자들이 가지는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괄성은 다양한 욕구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니까 다양한 욕구가 있죠. 이거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화두되고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노인 65세 노인인데 A하고 B가 추구하는 욕구는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욕구가 동일하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하는 서비스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사회복지사들이 그러니까 해야 될 수준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더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사회복지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했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솔직히 하면 없었어요. 장애인복지 현장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생활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대학교 정도를 졸업하면 그냥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무 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첫 직장이 이제 그런 장애인 시설에서 그 장애인들의 생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두 번째는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좀 따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한 3년 정도 하고 자격증을 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대학원에서 석사, 지금 다시 또 공부를 시작했죠.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공부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 중간중간에도 또 청소년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상호 연계. 그러니까 단절되면, 그러니까 특히 클라이언트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줬다 뺐으면 반발이 심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이루어져야 된다.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통합성인데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용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건데 B는 활동성 부분인데 이 정서적 안정하고 활동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례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서로 조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등성 같은 경우에는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닌 경우도 있죠. 선별적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점점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성 같은 경우 사회복지 조직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전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 의무자 뭐 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 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연간적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그에 대한 책임,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근 용이성,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김해시를 예를 들어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어디 있죠? 김해대학 바로 옆에 있죠. 동부 노인복지관. 접근성이 좋나요? 그러니까 처음 도시 설계할 때부터의 고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땅이 있는 곳에 아니면 조금 외곽에 이렇게 하면서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생활 주변에 있는 큰 규모의 복지시설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 있는 주택 한두 개를 뭐 개조해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주택의 일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한 건물도 아닙니다. 주택의 일부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쉼터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김해대 바로 밑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공사는 됐고 이제 기자재 투입하고 있고요. 한 4월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게 주제로 보면 마지막인데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가 원활하게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렇게 격차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동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동복지 시설이 좀 강화되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노인복지 시설들이 강화되고 있는 건 맞죠. 김해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몇 개죠? 지금 현재 3개인데요. 1개가 더 만들어집니다. 근데 복지관 크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일반 건물, 아까 얘기했던 주택 건물 1, 2층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그리고 원칙으로 하면 지금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뒤편에 있는 여성센터가, 처음에는 청소년센터로 기부 체납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여성센터로 전환이 됐죠. 이게 표현 원리, 뭐 이런 것들이 100%는 아니겠죠. 일부 작용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여성센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저는 좀 의문이 가는 거죠. 그 넓은 공간에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사회복지 역할 분담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전통적으로 시장이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분배상의 불평등, 즉 시장 실패와 관련해 강조되어 온 것들인데 특히 공공재와 외부 효과의 문제는 국가를 통한 자원 배분, 즉 공공복지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기반이 되거든. 대표적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하는 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닌 계시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왜냐하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을 비교했을 때 점점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그것을 정부 공공의 역할로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조금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충분한 논의 구조를 가지기보다는 일자리 확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공공재의 제공 또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가 외부 효과를 가질 경우 시장은 그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으므로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에 나온 외부 효과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국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재자의 역할, 조정자의 역할, 제공자의 역할인데요. 중재자의 역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공 주체들과 복지 욕구를 가진 사회 구성원 간의 연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조정자의 역할은 여러 제공 주체자들이 가진 갈등 구조의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 근데 이제 갈등이 너무 심하다면 이게 조정자 역할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조정의 역할 이런 것들 협상가의적인 역할을 가진다면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공자 역할 같은 정부가 중재자와 조정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를 우리나라 같은 공적 부조에 대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적 전달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 심사에서 누락되는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분들 경계선에 약간밖에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기초수급 대상인데 그보다 조금 소득이 높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걸 지원하는 역할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서비스는 주로 1차적인 욕구 충족 수준이므로 보다 다양한 질 높은 서비스 플러스 알파를 더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A 기간, B 기간 선택해서 충족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의 부분 민간 체계는 행정적으로 융통성이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함으로 환경의 변화와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데 유리하다. 저희 기관도 다양한 형태로 보급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없는 틈새를 공략해서 아까 이야기했는 저희들이 주택을 개조해서 짓는다는 게 뭐냐면 저희 자원으로 짓는 건 아니고요. 공간만 저희들이 내고요. 모금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받아낸 건데 이름은 희망 아지트란 아동 청소년을 위한 희망 아지트라는 부분에서 작은 공간 하나는 유튜브 체험실 크리에이트 동영상을 만들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거고요. 또 하나는 미니 카페로 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틈새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건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대라는 단체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20개 정책을 제안했고 지금 한 개 정당을 빼고는 모든 정당에서 그 정책을 받아서 공약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한 개 정당은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확정해서 이렇게 공고하는 형태로 정책 제안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압력단체로서 이거 만들어서 활동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하는 공공이 하게 되면 비쌀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민간이 함으로써 비용이 절약시키는 그러니까 중복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를 수렴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형태로 민간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 역할 분담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면 병행 보완 모형, 병행 보충 모형, 협동 대리 모형, 협동 동반 모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병행 보완 모형을 보면 공공과 민간이 각각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 대상은 다른 경우,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결국 급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서로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는 거죠. 병행 보충 모형 같은 경우는 공공과 민간이 각각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 대상도 같지만 서로 상이한 급여를 제공,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결국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협동 대리 모형입니다. 공공은 재원 조달, 민간은 급여 책임을 맡은, 다만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민간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하고 정부는 민간의 역할을 세세히 평가 감독하게 됩니다.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은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협동 동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재원 조달을 책임지고 민간은 급여 책임을 맡는다는 점에서 협동 대리 모델과 동일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관계는 상방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민간은 프로그램 관리와 정책 개발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달체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전달체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조를 보면, 정부가 주체인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로 공공부조의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과 관련된 정책 전달체계를 말합니다. 현재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는 행적으로는 문제 영역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주로 보건복지부가 정책 개발과 정책 시행의 조정, 감독, 평가를 담당하고, 정책사항의 집행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엄명동사무소 행정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부조와 공공비전 및 복지 서비스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고 복지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의 지방행정조직에서 행정업무와 서비스 일선 업무 담당,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보시면 됩니다. 상위 하달식 수식체계로서 지역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은 시군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시군구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기보다는 비영리 민간기관과의 계약이나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민간인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시설의 대부분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율도가 낮아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고보조금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알맞는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 집행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씩 변화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내리지 않았는데도 민간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형태. 대표적인 게 성남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갈등도 빚었고,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와 갈등도 빚고 한데, 지금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자체 지역에 맞게 서비스를 만들고,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게 보건복지부나 중앙조직과 협의를 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아니. 경남도 보면 경남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수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제공되고 있죠. 기회는 없어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논의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1980년대 사회복지 후반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는 보건복지사무소라는 시범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뭐 복지사무소 뭐 이렇게 한데요. 그 다음에 2004년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도 추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뭐 2005년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 추진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고요. 2006년 7월부터는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 부서 설치, 읍명동 동사무소 주민복지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는 행정체계 개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5년 정도가 흘렀죠. 이때 당시에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 엄청난 부분을 이제 이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만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이제 자리를 잡고 활동을 내실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읍면동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때 시도했던 내용들이 지금 내려와서 읍면동이 아마 이제 행정직보다 사회복지직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까운 여기 사만동을 예를 들면 복지팀이 원래는 한 개 팀이었는데 지금은 두 개 팀으로 나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들이 뭐 하나는 찾아오는 분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 사람 찾아 나가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시범 전달 체계에 대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제 김해시 뭐 복지 전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의 그러니까 운영위원으로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인데 그 안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50세부터 65세 그러니까 중장년층이라고 하는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전달 체계, 특히 50에서 64세에 있는 중장년층 중에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그래서 사만동에 가면 이분들 건강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에 뭐 다양한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상이라서 가봤는데 너무 이거 오픈형이 돼 있어서 조금 그랬는데, 이걸 조금 이제 앞으로 계속 변화를 시도하면서 건강을 체크하는 부분도 시작해서 이게 다양한 전달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시범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읍면동 사무소 이름이 바뀌었죠. 행정복지센터라는 부분들로 바뀌면서 그 기능들도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회복지 서비스 분권 강화라는 부분에서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 이양과 분권교부세 도입, 분권화는 중앙의 권한이 지역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뭐 지방 이양 사업, 포괄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적 전달 체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말합니다. 사적 사회복지조직은 공적 사회복지조직처럼 특별한 상위 하달식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평가까지도 받죠.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사회단체나 기타 법인단체 등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특성은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비영리 민간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이나 국고 보조금 지급을 통해 서비스 공급, 즉 민간이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대행자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비영리기관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을 담당하고 일선기관이지만 민간은 그들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결정 권한이 없는 상태. 결정해서, 그러니까 기획해서 제안하고 서비스를 계약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것을 확대하거나 노력할 때는 돈을 주는 공공가의 부분에서 결정 권한이 없어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과의 관계는 종속적인 대행자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협력적 파트너 관계 이런 쪽으로 발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 그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로 전달체계 구조상의 문제와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효율성, 효과성, 비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수립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계획과 지침이 그 집행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체계를 통하여 수행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달체계는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인구층에 따라 극히 범주화된 서비스 체계로 구성되어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과 지방의 뭐 이렇게 특성을 고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중앙 일관적인 지침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농촌과 뭐 도시하고의 일관 뭐 이렇게 일률적인 적용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드림 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 예산이 3억이라 한다면 함안군이나 저 어령군 이런 데에도 3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쪽에 풍족하게, 왜냐면 대상 아동수가 다르죠. 그게 다 모아도 김해시 한 동 인구보다 작은데 청소년, 아동 청소년, 아동 인구가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인구가 경남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창원과 인구 대비해도 창원보다 많을걸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더 많다는 거죠. 예산은 동일한.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 준다든지 이렇게 특성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공적 전달 체계에서 전문 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 인력의 관리도 미흡하다.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시작되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의 계기로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2001년 별정직 신분에서 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복지직이 와야 됨에도 일반 행정직이 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이해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 중 사회복지 전문 및 교육 훈련을 받은 인력보다 일반 행정 경험만을 가진 인력의 비율이 높고 잦은 인사이동,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까지는 아닌데요. 예전에 1년에 담당이 4번 정도 바뀌는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럼 조금 같이 일할만 하면 나가고 일할만 하면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올 때마다 좀 달라진 거 있죠. 그 담당자가 요구하는 문서 양식이나 제출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또 엎어야 되고 했는데 엎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피곤해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방 분권화의 문제를 한번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간 재정력과 이에 따른 복지사업 추진 역량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분권화에 따른 복지 수준의 확대와 축소 경향, 불평등 심화 현상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김해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에서 만든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특히 아동 청소년에서. 그나마 김해시가 조금 한다는 게 아동 친화도시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아동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의지가 이제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유지될까? 이런 고민들이 솔직히 저는 듭니다.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보면 크게 조직 구조상의 문제점,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전달 인력상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직 구조상의 문제점을 보면 대부분의 조직이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대부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나 클라이언트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경향이 많아 민간 부분의 장점인
자율성과 창의성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당수의 시설들 정부 지원이 매우 낮은 상태고 시설의 종별, 지역별 불균형,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 미흡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역 주민의 참여가 미흡하고 시설 개방화가 미흡하다. 대표적인 게 지금 뭐 이런 것도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민간은 지금 이제 뭐 긴급 돌보면 이렇게 오픈하라고 해놓고 공공은 문 닫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여보 대상층의 위주의 범주화된 지방 재정 체계와 행정 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극히 단절적 서비스 전달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복지관은 네트워크 자체 내에서의 부서반 이동이나 이런 건 잘해요. 근데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 뭐 그것을 조금 깨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관리 운영상의 두 번째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은 사회복지 조직의 협의 구조로서 기구들이 조정자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 즉 정부나 국민들에게 사실을 홍보하고 정책 건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지금도 그런지 좀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 특히 복지관에 있는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호봉수가 올라가면 서비스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총액제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관리자 이상들이 그만두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서 많이 아쉬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달 인력상의 문제점을 보면 직원 처우가 열악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추구에 한계가 있고 부족한 운영비 때문에 적합한 인력 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게 이야기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아직도 열악하죠. 특히나 아동복지 현장은 더더욱 열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보다 조금 나은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발전 방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방 분권화가 가속화될 거고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의 비중이 변화가 있을 거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방 분권 가속화에 대해서 한번 보면 지방화의 정책 지향과 지역사회로의 사회복지 중심 이동은 사회복지의 책임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일선의 민간 사회복지 공급 주체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두 가지 크게 갈래를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사무의 지방 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 분권,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신설이 아니죠. 이건 이제 활성화 단계로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 역할의 비중의 변화를 보면 국가의 복지 확대와 민간 부분의 성장이 동시에 추구되는 후발복지국가로서 복지 확충을 위한 정부 주도적인 역할 필요성과 민간 중심으로 하는 복지 공급상의 변화가 모두 요청되는 현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작게는 마을 단위 복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읍면동에 옛날에는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활동됐다면 지금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이렇게 한 5, 6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있고, 그러면서 그 작은 단위의 복지, 그리고 특히 사만동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을 하면서 그 속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의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만동에 들어와서 활동을 한 지도 벌써 한 17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이쪽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축제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지만 하면서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 마을 학교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넓게는 세계복지까지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조심스럽게가 아니고 지금 이제 뭐 특히 미얀마 예를 들면 저 얼마 전에 계속 사망자들이 생기고 있죠. 군부에 의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사회복지계에서 특히 아동청소년 쪽에서 복지 운동을 하는 복지 활동을 하는 분들의 고민들은 그냥 지켜만 보면 너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최소 이제 500인 선언을 목표로 지금은 이제 그에 대한 의견을 이제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요. 뭐 목표는 500인데 그 이상이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됐습니다.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활동들, 뭐 국제적인 연대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방향을 안 보면 크게는 뭐 6가지 정도로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수요자인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두 번째는 통합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마련,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 전달 인력의 법문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강화, 다섯 번째는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특히가 뭐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고요.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 파트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사회복지 1번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이것도 뭐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사자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도 표현될 때도 있었고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가 재편되고 선택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때 시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접근이 있었지만 제일 처음 당사자주의를 제가 접했을 때가 지금으로 한 18년 전 정도 17, 8년 전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사회복지사를 막 땄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웠어요. 사회복지사 일을 땄는데 당사자주의라 하니까 혹시 우리의 역할은 뭐지?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역할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사회복지사가 필요 없느냐? 이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의 기본 방향,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죠. 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누구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지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회복지 현장을 가게 되면 내가 전문가라는 부분은 역할도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의 생각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론화된 전달 체계를 통하여 뭐 이렇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팀제로 해서 여러 가지 논의 구조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의 과정에 이렇게 결정권을 뭐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문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직책 중에 하나, 전문가 중에 하나다는 거죠. 전문가가 뭐 계속 한 번 배웠던 게 안 변하냐면 변합니다. 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행정체계도 변화하고 이렇게 다 변화한다는 거죠. 왜? 클라이언트나 이분들이 다 변화하기 때문에, 욕구들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것은 그 속에서 지금 이제 김해시 같은 뭐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직접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좀 갈등 아닌 갈등 문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해시 복지재단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김해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복지기관들은 후원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받고 있죠. 편법 아닌 편법을 쓴 거죠. 어떻게?
모금회가 이제 끼인 거죠. 그래서 모금회 협약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쓴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것도 이제 법정 기부금으로 후원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소규모 시설들은 후원이 줄어드는 역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특히 저희들 기관 같은 경우는 법정 기부금 단체가 아니고 지정 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이 법정 기부금 단체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혜택이 좀 작기 때문에. 뭐 일반 개인한테 후원은 동일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개인력도 공신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의 역할 뭐 변화들도 생기고 있고 그건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방정부가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공공과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공공과 민간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정책 방향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공공 민간의 사회복지 제공 주체들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양화 예산과 함께 협력 구조의 기재,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근데 민간과 공공이 하는 네트워킹 뭐 이렇게 보면 공공의 위주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고 있죠. 이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바꿀 것인가. 사회복지 행정의 접근 용이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잠시 뒤에 녹음할 거라고 하다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외국의 사회복지 행정 전달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건데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순차적으로 볼 건데 책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보기는 좀 그렇고 그 속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천천히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가까운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미국 해외에서 좀 괜찮다라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깝고 또 먼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은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닮은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 제도의 특징을 한번 보면 1929년 세계 대공황에 의해 빈곤자들이 정대하게 되죠. 그때 구호법이 제정되었고 구호가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빈곤자 중에서는 게으르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권리성은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근대적인 사회복지 체계 구축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합군총사령관의 지도, 감독 아래 만들어진 헌법에서 사회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6년에 생활보호법, 47년에 아동복지법, 49년에 신체장애자 복지법, 이게 복지 3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졌고요. 51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고 60년에는 정신박약자 복지법, 1963년에는 노인복지법, 64년에는 모자복지법 등 복지 6법 체계가 구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아동, 고령자, 신체장애자 등 각 대상 분야별 개별 서비스법 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개별 법률들이 재개정되긴 있긴 하지만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큰 변화의 틀은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큰 변화의 줄기들이 변화하고 있죠. 상황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래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인 행정제도를 개혁하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여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른바 지방분권 일괄법을 제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기관 위임 사무 제도의 폐지와 사무 재설정, 지방 사무관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관여 개선, 권한 위임의 강력 추진, 필치 규제의 개선, 지방 공공단체의 수수료 규정 정비, 지방 공공단체의 자치행정체제의 재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가 하다가 단절됐다가 다시 시행되고 이렇게 하지만 아주 온전한 지방자치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중앙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꼭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권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율성적인 부분들도 함께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부분이 아니라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민과 관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민관자치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마을자치나 이런 부분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던 게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 부분들이 움직임도 있게 하기 때문에 요구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일본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 행정 조직의 중심은 후생 노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회복지 실시 주체는 복지사무소, 보건소, 아동상담소,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지적장애자 갱생상담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고 지방공공단체는 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최일선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 욕구에 대해 대체는 먼저 복지사무소를 통해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복지사무소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갔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게 시범사업 상태에서 자리 잡지 못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면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이 달랐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복지사무소는 도, 부현, 이렇게 지방자치구역, 시 및 특별구에 설치하며 정촌의 경우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치 단위를 결정하는 데에는 사무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전문 인력의 배출 가능성, 정부의 재정적 상황이 고려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사회복지가 단체 위임 사무에서 도도 부현의 기관 위임 사무로 전환되었고 인구 10만 명당 복지기구의 설치 가능 조건에 비해 시정촌이 훨씬 적은 인구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무소는 도도 부현 혹은 시의 민생국 사회부에 위치하게 되었고 복지사무소의 지도 감독은 후생성의 사회국 내 서문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복지사무소가 동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복지센터 안에 총무팀이 있고 복지팀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지금 이제 총무팀 안에 여러 가지 있고 복지팀도 복지 1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복지팀 이렇게 해서 복지가 더 예전과 다르게 인력이 많이 배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복지사무소가 가지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고 있는데요. 첫째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고 서비스의 접근성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 때문에 복지사무소가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해도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사회복지사무소가 모든 업무를 취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동사무소가 그 역할들을 분산해서 진행하는. 그래서 접근성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우리나라하고 달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둘째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생활보호로부터 분화되지 않아 상황에서 복지사무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생활보호 사무소화 되어 있다. 라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의 저해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에 주력하기 어려웠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도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것은 우리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제약 요건. 우리나라도 처음에 뭐 지금도 뭐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고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정 업무에 있어서는 뭐 행정직도 와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문성에 있어서는 좀 행정의 업무의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국을 보면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을 기초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같은 요 제도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대개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재정 및 기능 측면에서 연계하여 운영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일하면 이게 위임사무 형태로 해서 도에서 그리고 시군구로 이게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체계라고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국도 시비 비율이 정해져 있죠. 사업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특수 사항들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주로 연방정부의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을 집행하는 것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이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은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의 강력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 국가적 수준에서 통일된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주마다 법률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리기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는 주마다 뭐 도마다 뭐 조례는 있지만 조례가 법을 위반해서 하면 조례 자체의 성격 기능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려할 부분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미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시기별로 제정된 관련 법령들이 누적된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고,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국가가 담당하되 서비스 제공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서비스 민영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현금급여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자체가 다양한 비영리 혹은 영리 민간기관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일본도 뭐 비영리 조직들이 뭐 복지를 한다라고 하지만 영리 조직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비영리로 국한돼 있지만, 그러니까 특히 노인 복지, 뭐 노인 요양 이쪽에서는 뭐 비영리라 하기도 그렇고 영리라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 같은 경우는 비영리죠. 근데 그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비영리라는 게? 병원이 돈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는 부분들도 많고, 돈이 뭐 비영리라고 이야기하는 규정이 조금 애매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영국의 사회복지 전달책에서 한번 계속 보면 영국의 경우 1970년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다른 제도에서 분화되면서 독립적인 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고, 또한 서비스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사회 보호와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체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의료 부분을 보면 뭐 복지하고 뗄래야 뗄 수 없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거의 공공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자체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지지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의료보호 이쪽에서는 뭐 세계 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비용 부분이나 뭐 미국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리면 거의 집안 자체가 난리가 나겠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돈이 비싼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빨리 이게 종식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의 75%는 주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지출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아동복지를 위해 쓰이고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사회 보호와 아동복지 계획 등의 분야에서 지방사회 서비스국 그리고 국가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 사회복지 서비스가 독자적인 제도로 운영되어 전문성을 기할 수 있게 됐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한층 더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음과 복지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전달 체계의 지속성과 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김해시를 보면 처음 보건소를 지을 때 옆에 같이 복지관을 같은 울타리 안에 지으면서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하려고 시도는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건소는 공공이 복지관은 민간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협업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그냥 같은 건물을 쓴다. 건물도 조금 분리됐죠. 분리돼서 복지관이 나왔는데 그 연결 다리만 있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죠. 그것을 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서 접근성도 높이고 그러니까 연계성이나 통합성들을 높여서 한번 이렇게 방문하면 모든 것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도는 했는데 그것을 좀 제대로 그러니까 만들어내지 못한 하지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될 것 같고요. 우리도 그 부분에서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보면 도와 지방 행정은 사회복 보호에 관련된 보건, 복지시설의 조직과 활동,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회부조, 사회복지 급여 등을 감독하고 통합, 조정하여 중복을 피하고자 하며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모든 게 그러니까 중복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화를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례관리라는 부분들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복지 그러니까 전달 체계 속에서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행정은 도 단위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중앙은 오늘날 프랑스 중앙 정부의 개입으로 지역 간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구조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청에서도 그러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는 전달자 역할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도에 있는 시군구하고 실질적으로 광역시에 있는 구, 구청 이런 데하고의 역할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독일 마지막인데요. 독일의 복지행정은 일반 행정조직이 아니라 청소년 복지사무소와 같은 별도의 전담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사회복지 행정은 국, 사무소, 그리고 과의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은 지방정부 복지행정의 최고기관이며 다양한 사무소로 구성됩니다. 사무소는 지방복지 전달책의 핵심으로 최일선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청소년복지사무소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성인, 노인 그리고 어려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복지를 클라이언트 수요자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가장 우리한테 맞는 내용들로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지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 한 20여 년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 3, 4년, 5, 6년 사이에 가장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공조직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고 내가 뭐 나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복지를 필요로 할 때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처음 그러니까 이번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제 개별 과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쪽지나 뭐 이렇게 다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오늘 배운 사회복지 전달 체계, 뭐 시설이 됐고 기관이 됐고 공공조직, 민간조직 뭐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받는 거는 이메일로 받을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이메일로 받으면 시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있을 겁니다. 챙겨주시면 좋겠고, 반드시 포함해야 될 내용은 그러니까 조사하고자 하는 기관의 인력과 재정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담당 부처, 뭐 부서, 그리고 관련 법령, 설립 근거와 운영상 필요한 법률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그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유사 기관들이 있으면 그것도 담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조사 기관으로 선정했던 이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어떤 부분에서 뭐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뭐 시설이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그러니까 선정했던 뭐 가까이 있어서 아니면 평소에 관심이 있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기관의 장단점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의 기관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장단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언할 여러분 조사한 기관이 이런 형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내시면 좋겠고, 제출 파일명은 성명에 갈로 열고 학번 쓰시고 언더바에서 조사했던 기관명을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감일은 2021년 5월 28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이때 18시까지로 시간을 일단 마감 시간을 하겠습니다. 초과됐을 때는 감점, 그리고 뭐 초과가 점점 길어진다면 감점도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들, 왜냐면 이제 이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사 시에는 뭐 직접, 그러니까 온라인 조사도 가능한데 온라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빈약할 수도 있고 그것을 다 찾을 수 있다라면 굳이 뭐 이렇게 한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예의를 지켜서 해주시는 것들이 조금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후배들도 이 수업을 듣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사회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가지는 김해대학교 사회복지 상담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좀 심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멋진 보고서도 이렇게 한번 기대해보고 그거에 대한 부분 조사됐던 내용들은 방법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담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